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살인이 명예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몇몇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자신의 가족을 죽이는 이상한 악습이 존재합니다. 살인의 이유도 다양해요. 정략 결혼을 거부해서 성폭행을 당해서 외도 혐의를 받아서 등등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명예라는 핑계를 가장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건 과거에나 벌어진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명예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22년 2월 불과 2년 전입니다. 이란의 한 웹사이트에는 한 장의 사진이 게시되면서 이란 사회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SNS에 공유되면서 전 세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죠. 문제의 사진을 보시면 한 남성이 길거리에서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듯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 그의 오른손에 들고 있었던 건 마체테라는 도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가 왼손에 들고 있었던 건 사람의 머리였고요. 경찰서에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어떤 남자가 사람의 머리를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찰은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 사람 벌써 사라진 거예요. 그나마 목격자들이 많이 있어서 경찰은 바로 뒤를 쫓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4시간 뒤 끈질긴 추적 끝에 이 남성을 검거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태도가 상당히 당당해요. 마치 자기의 행동들이 정당하다는 듯 경찰에게 따졌거든요. 문제의 남성의 이름은 사자드 헤이다리. 그는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당당히 자백합니다. 앞서 왼손에 들고 있던 머리가 바로 자신이 직접 자른 아내의 머리였던 거죠. 그리고 덤덤히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는 아내를 살해한 게 명예로운 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실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그에게는 죄의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거 진짜 부부가 맞긴 한 걸까요? 일단 두 사람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었는지 알아보면 시간을 거슬러 6년 전인 2016년 여기 아주 슬픈 표정으로 자신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신부가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모나 헤이다리.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어요. 막상 신부인 모나는 죽을 상인데 반면 가족들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잔뜩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동네방네 퍼진 모나의 결혼 소식에 마을도 축제 분위기였고요. 잠시 후 그녀의 남편 사자드 헤이다리가 도착했습니다. 그 역시 매우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점 눈치 못 채셨나요? 모나 헤이다리 그리고 사자드 헤이다리. 헤이다리라는 이름의 성이 똑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모나 헤이다리와 사자드 헤이다리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요.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결혼 상대를 사촌으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어쨌든 모나는 가족들에 의해서 원치 않은 결혼을 해야 하니까 낙담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곧 둘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죠.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좀 꾸려나가게 된다면 조금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모나의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남편 사자드는 마치 폭군 같은 사람이었어요. 모나의 말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는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어린 신부는 집안에 꼼짝없이 갇힌 채 그의 말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했고요. 심지어 부부관계를 맺는 것조차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편 사자드는 모나를 향해 지속적인 폭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날은 말할 것도 없이 강도가 더 심했죠. 아내 모나는 처음부터 원치 않았던 결혼 생활에 또 성폭행과 폭행까지 이어지자 도저히 이 삶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고민하던 끝에 결국 가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어린 소녀가 도망칠 곳이 어디 있겠어요. 도망쳐도 자신의 본가에서 부모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부모님 반응이 냉담하기만 한 거예요. 부부싸움 원래 그래. 남편이 이혼을 하자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가족들 망신시키지 마. 이혼,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혼을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평가합니다. 이혼을 한다는 건 이 단순 남녀가 헤어지는 문제가 아닌 가족의 명예가 더럽혀지고 실추되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나는 남편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참아왔던 거고, 심지어 가출을 해도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혀서 별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었던 거고요. 너무 끔찍한 상황이죠. 집에 가면 남편에게 잔혹하게 폭행당할 게 뻔한데 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부모님은 괜찮다 하며 남편에게 돌려보냈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상적인 상가는 정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던 결혼 생활 2년 차인 2018년, 모나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14살의 어린 나이에 아들을 출산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에게 폭력을 퍼붓던 사자드는 아이가 태어나도 변하지 않았죠. 심지어 아들에게도 손찌검을 했고 지친 모나는 이혼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3살이 되었을 무렵에는 참다 못한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고 철저한 준비 끝에 아들을 데리고 아예 남편과 이란을 떠나 튀르키예로 도망쳤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조차도 모나의 편이 아니었고요. 분명 그녀에게는 이 따뜻한 손길이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마침 이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또래 시리아 남성 A씨를 만나게 되죠. 둘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가까워졌고 모나가 힘들 때면 항상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언젠가 함께할 그날을 꿈꿨고 모나가 집을 도망쳐 나오면서 비로소 함께하게 되죠. 그 시각 아내의 가출 사실을 알게 된 사자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는 당장 이 사실을 모나의 부모님에게 알렸고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충격은 이내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 여기에 친척들까지 합산해서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 명예를 더럽힌 중대한 일이에요. 당장 모나를 찾아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때 이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모나의 아버지 자바드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제가 딸을 찾아오겠습니다. 자바드는 딸 모나를 경찰에 실종 상태로 신고했고 여러 서류와 번역기를 챙겨서 모나가 있는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녀가 갈 법한 곳은 전부 수소문했지만 사실 타국에다가 숨어버린 모나를 찾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자바드가 이토록 모나를 찾아 헤맨 이유는 예상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딸을 향한 아버지의 이 뜨거운 부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애초에 딸 모나가 남편에게 계속해서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조치 없이 그녀를 방치했고 앞서 말했듯 이슬람 국가에서 이혼이라는 건 가족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바드는 가족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딸을 찾는 거예요. 이 여정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이어졌지만 행적에 대한 작은 단서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를 듣자마자 자바드는 깜짝 놀랐죠. 바로 모나였거든요. 아버지가 침착하게 물었죠. 지금 어디 있어? 하지만 딸은 쉽사리 대답하지 않았는데요. 그녀가 연락은 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거예요. 그럼 모나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돌아만 오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너의 안전을 보장해주마. 응? 이 말에 모나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당시 모나는 겨우 17살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그녀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전화를 끊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가족들은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워요. 다들 모여봐. 그리고 이 계획에 사자들과 여러 친인척들까지 나서게 됐죠. 이후에도 모나로부터 몇 번이나 전화가 더 걸려왔고 그때마다 가족들은 너가 돌아와야 한다 라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결국 모나는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버리죠. 2022년 2월 오랜만에 찾은 고향. 그녀는 가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했고 부모님과 포옹을 나누면서 인사를 나눴는데요. 아버지로부터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이 고향으로 온 모나는 더 이상 가족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과 함께 본가로 향하게 되죠.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로 그녀의 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 만에 찾은 고향, 오랜만에 찾은 집. 모나가 들뜬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는데 그 순간 모나는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아요. 바로 눈앞에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사자드가 있었거든요. 이내 차 주변으로 모나의 남동생과 사자드의 형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고 그대로 그녀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자드의 만행은 너무나도 끔찍했어요. 이 괘씸한 아내를 버렸다는 기쁨에 취해서 막 사자드가 잘린 모나의 머리를 들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이제야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뱉었죠. 사자드가 이 기쁨에 취해 있었던 그 시각, 집에 남겨진 가족들은 뭐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딸 이 시신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담요에 둘러싸인 시신은 집 근처 외진 곳으로 유기되어져 버렸고 그렇게 17살의 어린 소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갑게 배신당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데요. 누구보다도 이 부모님을 믿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약속을 지킬 생각조차 없었던 거죠. 더 웃긴 건 이후 경찰에 붙잡힌 사자드와 다른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아버지 자바드는 우리 사위는 아내를 부양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아니, 최고의 삶을 제공해주던 이런 하늘 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고요. 예? 이어 그는 모나의 희생을 어쩔 수 없는 명예살인이라고 두둔하면서 자신들의 일은 지극히 개인적인 단순 가족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보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어떠한 살인에도 명예를 부여할 수 없을 뿐더러 명예살인은 가족 문제라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 사회 또한 이번 사건에 큰 충격을 받았고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그럼 법정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이 사자드와 공범에 대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보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8일 사자드는 8년의 징역형을, 공범인 남동생은 45개월의 징역형을 받으며 사건은 마무리가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이 사자드에게 선고된 이 8년은요. 그간 지속되어 온 가정폭력 혐의, 성폭행 혐의, 이 말고도 살인과 시체 유기에 대한 모든 혐의가 종합된 처벌이라는 겁니다. 이거 죄에 비해서 너무 관대한 처벌이잖아요. 당연히 다들 비난이 잇따랐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모나의 부모님께서 키사스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여기서 키사스란 이슬람 율법에 지정된 제도 중 하나인데요. 이게 보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보상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이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인에게 유족들은 보복살인을 해도 된다라는 법적으로 허용된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사건의 경우에는 유족들이 법원에 키사스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모나의 부모님은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거죠. 당연히 이 피해자 부모님이 가해자 편을 드는데 이 처벌이 가벼울 수밖에요. 이들은 모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인 모나에게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 불가피한 범죄라고 보는 거죠. 이에 또 한 번 이란 사회는 큰 파장이 생겨났고 그간 암묵적으로 통용되었던 명예살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근데요, 이미 이 수년 동안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여러 법안이 발의가 되었는데 아직 제대로 제정이 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감시기구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범죄를 합법화시키는 사회 제도를 지적하면서 서둘러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이 전 세계 역시 이번 사건을 두고 명예살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죠. 만약 이란 당국이 아동결혼의 잔인한 이 관행과 가정폭력에 대한 보호법을 제정했었다면 또는 명예살인이라는 악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모나는 오늘날 멀쩡히 살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제2의 모나가 없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9년 10월 17일 오후 9시 독일 샤이데그에 거주 중인 한 70대 남성이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로부터 약 6시간 후인 새벽 3시 30분 이 남성은 놀랍게도 국경을 지나 프랑스의 한 법원 앞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손발이 묶인 채 입에는 재갈을 물고 있었습니다. 부상이 있긴 했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었죠. 얼마 후 프랑스 경찰은 납치를 사주한 혐의로 또 다른 남성을 체포합니다. 범인의 정체는 앙드레 반베르스키. 그는 과거 회계사로 일하다가 은퇴한 71살의 프랑스 노인인데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약 30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1965년 프랑스. 당시 청년이던 앙드레는 한 크레페 가게에서 다니엘이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성공하죠. 둘 사이에는 딸과 아들이 생겼고 집안에는 항상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 8년 차가 되던 해 다니엘은 당시 독일 영사관에서 의사로 일하던 독일인 디터 크론바우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머지않은 남편 앙드레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아이들을 생각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해요. 하지만 아내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앙드레는 다니엘과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앙드레는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하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생활고를 겪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양육권마저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새아빠를 따라 독일로 이주했는데요. 이때 앙드레는 아이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2년 뒤에 아빠가 꼭 찾으러 올 거라는 당부였죠. 그렇게 아이들과 약속한 시간까지 불과 2개월이 남은 1982년 7월 10일 앙드레는 예기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독일에 살고 있는 전처,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서 걸려온 것인데요. 그런데 그녀는 흐느끼면서 끔찍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 칼린카가 사망했다는 비보였죠. 당시 칼린카는 14살의 소녀로 운동을 좋아하는 활달한 아이였어요. 평소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하루아침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는데요.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망 전날인 7월 9일 칼린카는 태닝을 하기 위해 하루 종일 정원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이는 더위를 먹은 듯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요. 저녁 9시
칼린카가 두통을 호소하자 새아버지 디터는 이 철분 성분이 함유된 주사를 투여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시간 후인 자정. 칼린카는 쉽게 잠에 들지 못하자 디터는 칼린카에게 수면제를 건넸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녀의 모습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칼린카를 발견하고 구급대에 신고 전화를 한 곳은 역시 디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 근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이미 아이는 사후 경직이 시작된 상태였는데 디터는 CPR과 여러 가지 주사를 투여한 상황이었죠. 의사라면 사후 경직이 시작된 시신에는 그 어떠한 처치도 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사망 다음 날 비보를 들은 친아버지 앙드레도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는 딸 칼린카가 그저 일사병으로 사망한 줄 알았는데 근데 둘째 아들 니콜라가 전한 말은 좀 다릅니다. 그는 누나가 사망 전날 저녁에도 평소와 똑같이 활발했다고 해요. 이 말을 들은 앙드레는 딸의 죽음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사건 발생 이틀 후 칼린카의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서면으로 친모인 다니엘에게 전달될 예정이었는데 앙드레는 사본을 꼭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부탁하죠. 그리고 그는 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신과 함께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1982년 10월, 칼린카가 사망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마침내 앙드레는 부검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수상한 부분이 많아도 너무나 많았는데요. 우선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질식사예요. 칼린카가 저녁에 먹은 음식이 위장에서 기도를 역류하면서 벌어지는 사고였습니다. 앙드레가 알고 있었던 일사병과는 완전히 달랐고 또 칼린카의 팔과 다리, 목에는 다수의 멍자국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아이의 오른팔에는 주사 자국도 발견되었고요. 근데 주사 자국은 전에 디터가 자신이 주사를 놓았다고 밝힌 바가 있었으니까 부검이들은 주사 자국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성 검사도 진행하지 않아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생식기 주변에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는 점인데요. 또 성기 내부에 하얀 물질이 남아있었다고도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폭행의 흔적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이상한 거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부검서에는 새아버지 디터가 직접 부검에 참여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면 부검사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를 본 앙드레는 딸의 죽음에 디터가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가 칼린카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을 가능성이죠. 앙드레는 그 후 독일 수사관 측에 칼린카 사망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왜냐면 경찰은 칼린카 사건에 딱히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죠. 게다가 디터가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부유한 의사였기에 그를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처 다니엘 역시 앙드레의 의심은 단지 디터에 대한 악감정 때문이라고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의심하는 앙드레를 비난했죠. 앙드레는 칼린카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터가 칼린카를 성폭행한 후 살해했다는 전단지를 제작하죠. 그리고 5,000장이 넘는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일로 앙드레는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린카가 사망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난 1985년. 그 사이 다니엘은 그렇게 철석까지 믿고 있던 디터에게 배신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디터가 바람을 피운 것인데요. 놀라운 게 상대는 이웃집에 살던 16살 소녀였습니다. 둘은 이혼했고 다니엘은 다시 프랑스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디터가 칼린카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죠. 이쯤 앙드레는 독일 검찰에 다시 한번 칼린카 사건의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을까요? 결국 독일 검찰은 칼린카의 재부검을 허락하죠. 그렇게 아이의 시신을 발굴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칼린카 시신에 생식기를 포함한 신장과 직장이 모두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이에 앙드레는 누군가 일부러 칼린카의 장기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측이잖아요. 그래서 앙드레의 생각을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성폭행 유무를 판단할 주요 부위가 모두 사라진 상태니까요. 1987년 디터는 칼린카 사망에 대해 끝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앙드레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숨진 칼린카는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죽음을 프랑스에서도 수사할 권리가 있었죠. 앙드레는 변호사를 선임해 딸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측은 수차례 디터에게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디터는 모두 거부했고요. 1988년 칼린카가 사망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앙드레에게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법의학자 3명이 조사한 결과 칼린카에게서는 타살의 흔적이 보인다는 의견이 등장한 것인데요. 그들은 칼린카가 사망 당시 과도하게 주입된 철분제로 인해 호흡곤란과 쇼크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위에 있는 내용물이 역류해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였죠. 근데 이들이 분석한 칼린카의 사망 시각은 저녁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은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디터는 본인이 자정쯤에 칼린카에게 수면제를 건넸다고 진술한 바가 있었죠. 그의 진술에서 모순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측은 이 칼린카가 주사를 맞은 시점과 사망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주사 직후에 의식불명에 빠져 구토와 사망에 이르게 된 상황. 하지만 디터는 이를 방치했고 다음 날이 돼서야 신고를 했던 거죠. 이 분석 결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프랑스 법정은 디터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 근데 독일 측에서 이미 칼린카 사건은 이 자연사로 종결이 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문에 디터가 무죄 판결이 났다는 이유로 범죄자 인도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칼린카가 사망한 지 약 14년이 흐른 1995년 3월 9일 결국 프랑스에서는 칼린카 사망 사건에 대해 불출석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결과 그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내려졌는데요. 이는 비록 살인의 의도는 없더라도 이 부주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디터에게는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앙드레는 늦게라도 디터가 프랑스로 송환되어서 죗값을 치르기를 소망했죠.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프랑스 법무부는 디터에 대한 국제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프랑스가 독일 정부와 대립하지 않기 위한 결정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앙드레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편 1997년 3월 디터가 자신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독일에서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번에도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는데요. 디터는 소녀에게 약물을 투여해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 후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소녀를 제외하고도 5명의 추가적인 피해자가 밝혀졌는데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한 건의 성폭행만 인정받게 되었죠. 근데 디터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는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침묵은 동의와 같다는 말이 있다. 소녀가 아무리 약물에 취해서도 저항하지 않았으니까 동의한 거나 다름없다.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후 재판에서 디터는 고작 2년의 집행유예만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이 디터의 형량에 반발했죠. 독일 전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독일 법원은 이 디터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면서 여론을 잠재웠는데 그러나 디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만들어둔 면허증 사본을 이용해서 독일에서 계속해서 의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각은 무려 10년이 지난 2007년에야 밝혀지게 되었고 그는 공문서 위조 혐의, 추가로 2건의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데 이 2건의 사건과 칼린카 사건에는 공통점이 존재했는데요. 바로 철분주사. 이 두 피해자 모두 디터가 권유한 철분주사를 맞은 후 몸에 마비가 왔고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죠.
디터는 해당 사건들로 징역 2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년이 아니고 28개월이요. 근데 그마저도 고작 11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는데요. 앙드레는 디터의 이런 소식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딸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난 그는 70대 노인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디터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심지어 디터가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집 주소를 알아내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고요. 칼린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2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앙드레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3년뿐. 앙드레는 프랑스 정부가 디터를 데려오지 않을 거라는 것도 독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 씁쓸하죠. 그는 2009년 9월 직접 디터를 납치해 프랑스로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앙드레는 먼저 프랑스, 독일과 가까운 국경지역 오스트리아 브리겐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카페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을 도와 대신 디터를 납치해줄 사람을 찾아다녔죠. 2009년 10월 9일 앙드레의 사연을 들은 한 남성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그는 안톤 크라츠니키. 그 역시 두 딸을 지닌 아빠였습니다. 그는 앙드레에게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죠. 앙드레는 디터를 납치해주는 조건으로 안톤에게 금전적인 대가를 제시했지만 안톤은 거부하면서 대신 개인적으로 알고 지냈던 러시아 조폭 2명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동해서 독일 디터의 거처로 향했죠. 2009년 10월 17일 저녁 9시 일당은 디터의 집에 미리 잠복해 있다가 잠시 후 디터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디터를 덮쳐 제압했습니다. 이후 일당은 추격을 피해 독일에서 오스트리아로 그리고 스위스를 거쳐 마침내 프랑스 국경을 넘는 데 성공하죠. 이후 그들은 프랑스의 한 법원 근처에서 디터를 묶어두었고 경찰에 익명의 신고 전화를 걸며 범죄자가 있으니 데려가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디터는 프랑스 경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실수를 하는데요. 안톤이 앙드레의 이름이 적힌 전화 청구서를 흘리게 돼요. 결국 디터의 집 근처에서 전화 청구서가 발견되면서 앙드레는 납치 사주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른 안톤 또한 체포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덧붙여서 자신들이 감옥에 가는 것보다 우리는 디터의 심판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법원은 마침내 디터를 칼린카 살인 혐의로 기소해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앙드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모든 시민들은 진짜 분노를 했는데요. 정의로운 아버지를 처벌해서는 안 되며 디터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시위가 이어졌어요. 독일은 디터를 자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프랑스는 이를 거부합니다. 2011년 10월 22일 칼린카가 사망한 지 29년째가 되던 해 마침내 디터는 칼린카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년형을 선고받았죠. 드디어 이제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인데요. 근데 2020년 2월 디터는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되었고 그해 9월 12일 심장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디터의 성폭행에 대한 제보는 이후로도 이어져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6명에 이릅니다. 앙드레는 납치를 사주한 혐의로 집행유예, 안톤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톤은 한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앙드레를 도운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다고 밝혔는데요. 앙드레 또한 자신이 마지막 싸움을 하늘에 있는 딸에게 바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스토리 같죠?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살인자를 처벌하기 위해 27년간 고군분투한 아버지. 혼자 고생했을 앙드레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라 느꼈습니다. 이상 앙드레 밤베르스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